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대한민국을 덮친 후 국가적 재난이 채 수습되기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2003년에 아이 하나가 실종됐다는 것 때문에 왔는데 영광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혹시 부분이었어요? 몇 년 됐지 그게? 한 10년 넘었을텐데요. 한 거의 20년 다 됐죠. 네, 오래됐어요. 그러면 아가 한번 청년이 됐겠네, 그렇지. 그럼 지금 그래, 이쪽에서 실종됐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예? 놀다가 예, 예.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 아는 못 봤어요. 이름만 봤지, 아는 못 봤어요. 시큰둥한 그것만 이제. 예, 영광이라는 이름만, 간판만 봤어요. 그때 막 여기 찾고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막 그런 거못 봤어요. 거의 보신 적은 예, 없어요? 당시엔 실종아동이란 단어가 없어 미아라고만 불렸던 아이. 2005년이 되어서야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며 올해로 19년째 장기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는 2001년 8월 23일생 모영광 군입니다. 산속 사찰에서 불과 몇 분 만에 사라진 아이. 유괴, 실종, 미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분명한 점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당신이 모영광 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모영광 군 실종 미스터리 편입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회색 운동복에 파란 운동화. 어린이집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해맑게 웃고 있던 아이. 실종 당일의 마지막 사진들입니다. 생애 처음 간 소풍에서 사라져버린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26개월, 3살이던 영광군은 어린이집에 가는 6살 누나를 따라가고 싶어 아침마다 울었습니다. 누나가 다니는 곳이니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마음먹은 부모님은 2003년 10월 6일 월요일부터 아이를 함께 등원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등원 4일째인 목요일, 어린이집에선 다음날 소풍을 간다는 연락을 합니다. 함께 소풍을 가기엔 분명 어린아이. 어머님은 따라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하자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는데 함께 따라오시면 또 아이가 떨어지기 힘드니 이번엔 따라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로 분명 걱정은 되었지만 소풍 장소가 집에서도 차로 불과 10분 거리였고 친누나도 함께 가니 김밥을 싸며 행복한 소풍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선생님 3명, 아이 12명은 소풍을 떠납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신재 어린이집에서 소풍 장소로 도착한 곳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산 성불사. 이곳은 과거 유명 사찰처럼 큰 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사찰이었죠. 장산 성불사. 이곳은 차가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법한길로 약수터가 유명하다 보니 평소 등산객들과 신자들로 통행하는 사람이 아예 없던 곳은 아닙니다.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성인인 저조차도 올라가는데 꽤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과 영광군은 이곳에 왔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는 항상 도착하는 통학용 노란 봉고차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3시가 넘어가도록 도착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쯤인 오후 4시 30분경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영광이가 사라졌습니다.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성불사인 이미 경찰이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식을 먹이고 마무리를 한 뒤 물을 먹이고 집에 오려 하는데 애가 사라졌다. 금방 있었는데 돌아보니 사라졌다. 10월 10일, 해가 금방 지고 밤이 되면 추워지는 산속 사찰. 26개월짜리 아이는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 어린이집 선생님 3명의 진술이 궁금합니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장난기도 많던 영광군은 대열에서 자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놀면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곤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함께 사찰 주차장까지 이동한 정황, 여기까지는 분명 확인이 됩니다. 누나와 함께 어머니가 싸준 김밥도 맛있게 먹은 뒤 오후 1시 15분경 인솔 교사가 주는 과자도 마다하고 나무 막대기로 바닥을 그으며 혼자 놀고 있던 영광군은 얼마 뒤 나무떼기만 남겨놓고 사라졌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인솔 교사가 잠시 다른 용물을 보는 사이 사전 답사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떠날 소풍 장소에서 아이들의 명찰을 달지 않고 자리를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비워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무라는 것도 아이들이 마실 물을 잠시 뜨기 위해 갔다 화장실을 들러와 보니 사라졌다는 겁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아이의 소지품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어떻게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 혼자 걸어 내려갔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영광군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나옵니다. 저녁 7시경 절 아래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3살가량의 영광이로 보는 아이가 울고 있었다라는 진술. 오후 9시경 실종장소 부근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비슷한 아이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는 진술. 다음날 아침 8시경 아파트 근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영광이로 보인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다라는 한 아이의 증언들. 그럼 정말 혼자서 성불사를 내려왔다는 것일까요? 혼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현장은 아파트가 개발되고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며 과거와 많이 바뀐 모습이지만 길 자체는 많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26개월의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길을 천천히 내려가 보았습니다. 초입부터 가파른 경사를 보이는 길. 어른의 입장으로도 가속도가 붙어 힘을 주며 걷게 되는 이 길을 성인 걸음으로도 상가가 있는 초입부까지 도착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실종 당시와 비슷한 시각에 방문한 사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혹시 내려가는 길에서 마주한 차량들, 등산 혹은 산책을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많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불과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말이죠. 어린아이 혼자서 이 길을 걸어 내려왔다면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 문제로 약수터를 닫은 현재와 달리 당시 소풍간 절은 약수터와 쉼터가 있어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앞서 커브길과 경사가 가파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직접 측정해본 결과 경사로는 평균 약 27%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럼 27%의 경사로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2016년 서울 종로구에선 최대 27.55%의 급경사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높았던 자하문로 35길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사 비율 27%는 각도로 변환할 시 경사 15도 정도로서 성인들에게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길을 그 어린아이가 직접 걸어 내려갔다.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더구나 실종 당시 영광군이 신었던 신발은 성장에 맞춰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신발로 신발을 고정하는 일명 찍찍이도 잘 떨어졌던 신발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경사를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신발이 벗겨져 넘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대열에 이탈해 이 길을 걸었다면 계속 아무렇지 않게 걷기보단 두려움에 혹은 넘어져서 아픔에 울며 걸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는 분명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 혼자 내려오지 않았다.
분명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인솔교사 및 11명의 원생을 제외하고도 지나던 행인의 강아지와 놀았다라는 증언들도 있었죠. 그런데 내려오는 모습의 목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불사를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내려가거나 산 쪽으로 더 올라가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성불사 자체가 산과 통하는 길로 주차장에서 정상 혹은 옥천사 방향으로 향하는 산행길이나 성불사 자체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방법뿐입니다. 이는 경사 및 계단에 대한 문제로 내려왔던 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실족의 문제였을까요? 경찰은 당시 상당한 양의 실종 수색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일대를 수색하면 물론이고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을 거쳤죠. 실족의 가능성이 있는 산의 울타리 부분부터 산의 출입구에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까지 모두 수색을 마쳤습니다. 만약 실족이라면 최소 유류품이라도 확인되어야 하지만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 세 번째. 혼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내려왔다. 유아 납치. 이 문제는 분명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통한 금전적 갈취를 위해 혹은 정신 이상자의 소행 또는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 이런 정도지요. 실제로 정신 나간 자의 소행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소풍을 따라간 뒤 4개월째 소식이 없는 아들 생각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 없었던 33살 박혜숙 씨. 박 씨에게 난데없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4살짜리 아들 모 영광군을 데리고 있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23살 김모 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거짓 전화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미아찾기 사이트에서 모군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사이트만 그 부모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도피 자금 마련해서 원룸이라도 묻고. 혹시나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대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박 씨의 기대는 까맣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영광군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산의 이 사찰, 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절로 유명했다라는 소문이죠. 실종 당시 그날은 특별한 행사가 있어 신자들도 많이 모이던 날로 누군가 영광군을 지켜보다 양육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태워 이동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 KBS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방송의 예고편이 나가고 부산에서 제보가 접수된 내용입니다. 행색이 초라한 50대 여성이 영광이와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식당에 왔었다. 당시 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예사롭지 않아 눈여겨보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이후 11월 22일도 비슷한 제보가 인터넷 페이지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50대 여성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가능성, 의심. 영광군의 어머니는 한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당시 신재 어린이집엔 여자 원장님과 원장님의 남편 그리고 보조교사 1명 총 3명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특히 보조교사의 경우 나이 어린 영광군을 가장 많이 안아주고 낮잠을 재워준 사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용무가 있어 현장을 이탈했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영광군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혹시 선생님이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간 게 아닐까라는 추측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영광군이 있던 시점과 사라진 시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진술. 그리고 40대의 보조교사는 대전에서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온 지 딱 한 달 차. 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성불서로 장소를 섭외한 사람이자 이틀 전 갑자기 잡힌 계획되지 않았던 소풍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의심일 뿐입니다. 경찰도 최면 수사, 계좌 추적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찾지 못했던 걸까요? 실종 이후 경찰과 119 구조대의 대규모 인력 동원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수색을 한 사람들에 따르면 한 바퀴를 그냥 돌다 내려오는 정도로 간단하게 수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동 실종의 골든타임은 48시간. 이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야 했지만 탐지견 수색도 3, 4일 후인 점으로 보아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었죠. 실종 이틀 후 옆 동네였던 동래구에서 닮은 아이가 울면서 골목을 배회하는 걸 봤다는 제보가 입수됩니다. 이 내용을 어머니가 직접 경찰 쪽에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은 우리 관할이 아닌데 왜 순찰차를 보내냐라는 이상한 답변을 했지요. 이후 당시 경찰 인력 부족으로 단기간 수사는 종료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월 중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어 전화기에 녹음기를 부착한 상태였죠. 애기 소리만 나는 웅얼웅얼거리는 소리 속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전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보세요 영광아 라고 말하니 끊어진 통화. 위치를 찾아보니 해운대 반송동의 공중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에 그 공중전화에서 뭔가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어 지문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로 결국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습니다. 2017년 11월 부산 지역 15개 경찰서별로 24시간 실종 전담팀을 꾸려져 장기 실종 아동 모형 광군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이 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 전면 중단돼 버렸죠.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은 미제 실종 사건을 원점을 놓고 재수사하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이지요. 그럼 이렇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광군의 흔적을 찾던 도중 눈에 띄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53사단 기동대대 본부 중대에 있었던 한 남성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오후 5시경 10명 조금 넘는 사람이 수비 사거리 쪽으로 그 실종 아동을 찾으러 갔다라는 내용이었죠.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 절 앞이었고 실종 아동이 있었다라는 말만 전달받게 됩니다. 당시 경찰은 2명에서 4명 정도 직접 찾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 인원이 최초 수색 인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상착의를 가르쳐준 적도 없고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으며 심지어 성별까지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2016년이 되어서야 회색 추리닝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글 마지막 부분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수색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마지막으로 숲길 쪽을 보는데 그곳은 분명 일반적인 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성별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와 어린 친구 하나가 산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번 불렀는지는 기억이 애매하다는 것. 계속 내려가길래 쫓아가려고 했더니 당시 철수 명령이 떨어져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우연이지만 제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알려져 있는 목격자의 진술까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여성으로 보이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격담들, 그리고 이 내용엔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까지 덧붙여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주지 않고 자기만 밥을 먹었다.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손으로 제지하고 화를 냈다. 두 번째 목격자는 백화점 샐러드 코너에서 목격을 했는데 위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말을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음식점에서 너 나 사랑해 라는 말을 했다는 50대 여성.
그럼 정말 누군가가 영광군을 데려다 키우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경에는 모영강군을 거제도에서 봤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나중에 알아본다는 말로 수사를 미룬 내용들. 2010년엔 경남시 통영에서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아 DNA 검사까지 했지만 아니었지요. 그리고 가슴 아픈 내용도 있었습니다. 14년 흐른 2017년 11월 개인적인 용건으로 경남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방문한 모영강군의 어머니. 그런데 그곳에서 모영강군과 똑 닮은 한 학생을 발견합니다. 2001년생으로 체격 조건도 비슷하고 눈만 조금 작았다는 것 외에 모두 닮았다라는 생각이었죠. 미혼모인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다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시설로 들어왔다는 아이. 아동보호시설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대조검사를 시도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보호자법에 대한 걸림돌이었죠. 법안에 따르면 연고자 의무를 맡은 보호시설의 대표가 그 검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보호자로 분류되어 있는 친권자, 즉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한 어머니로 추정된 인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죠. 사실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얘기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하지 못했다는 상황. 그렇게 초동수사의 실패, 법의 제한, 법의 한계의 문제로 아직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분명 어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짙은 일자형 눈썹, 특히 머리숱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디즈니 타잔을 엄청 좋아했던 아이, 음식 중엔 짜파게티를 너무 좋아했던 아이, 신체적 특징으로는 등에 솜털, 회오리처럼 나 있었으며 피부톤도 까무잡잡한 편. 그리고 분명 아버지처럼 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 2000년 월드컵, 그때 당시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영광군은 늘 축구공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가족 내력상 모두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영광군도 안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외면 말고 끝까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잠깐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당신이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모영강군일 수도 있습니다.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인솔교사, 그 보육교사와 관련된 의문점들인데요. 경찰 쪽에서는 분명히 수사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인터넷상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보육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보육교사가 직접 그랬다, 아니면 누군가와 뭐 짜서 당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 당시 인터넷에 있는 내용에 보면 수사와 관련돼서 되게 이제 미진하게 대응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뭐 최면 수사를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계좌 추적부터 경찰이 조사를 좀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 수사는 된 부분이고 혐의점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 함부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대부분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뭐 부정한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입니다. 분명 이상한 정황들이 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차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도 나오고, 그 주차장에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 약수터고 쭉 들어가면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고 바로 옆이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맡은 아이들을 이제 두고 혼자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결국엔 아이가 사라지는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의 책임은 저도 자유롭진 않죠, 당연히. 그거는 분명 권한이잖아요, 책임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전화 얘기 있었잖아요. 그 녹음된 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목소리가 외부에 송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광군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그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 아이이다, 우리 아이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영광군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으로는 누군가가 이제 영광군을 데리고 갔다가 그 이제 언론을 자꾸 타기 시작하니까 아이는 무사히 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중전화로 전화한 거 아니냐. 왜냐면 아이의 목소리를 공중전화로 굳이 들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 전화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겠죠. 근데 이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분명 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식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말도 짧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좀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더라도 이건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맞아.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아쉬워요. 당시에 뭐 울퉁불퉁해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공중전화 버튼을 누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또 써서 지문이 뭐 중첩돼서 뭐 이런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울퉁불퉁해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만 전화한다는 거는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다녀왔던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게 로드뷰나 이런 걸로 봤을 땐 경사가 그렇게 심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뷰는 왜곡이 좀 되어 있고, 이제 그 약간 360도를 찍은 걸 평면으로 펼치다 보니까 공감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서 느낀 건데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고 급커브 구간도 많고 이래서 사실 이게 정말 혼자서 걸어 내려올 수 있을 공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떤 대목이었냐면, 내려오는 경사와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 아이가 쭉 걸어 내려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쭉 직진이 아니니까. 이게 어른인 저도 그랬는데 차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쭉 직진 길이면 그냥 어느 한 곳에 붙어서 쭉 갈 텐데, 이게 걷다 보면 커브 길이고 이제 꺾인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차선을 오른쪽 길로 쭉 가거나, 왜냐면 이제 좀 경사 완만한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경사가 계속 직진으로만 가면 모든 경사를 그대로 겪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걷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6개월 정도 돼도 어쨌든 걸을 수야 있겠지만 큰 신발을 신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문제였고, 또 앞서서는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제가 가보고 주변을 보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자주 산책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개발돼서 옆쪽에 산책로가 따로 있지만 이미 그 장산 성불사로 올라가는 길 내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중간중간에 뭐 운동시설도 있고 쉼터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평일에 갔다 오고 그 비슷한 실종 시간에 갔다 왔지만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혼자 걸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주차장이죠. 그 중간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아예 밑에서 차를 어딘가에 불법 주차라는 게 아닌 이상 그 중간에 올라가는 길 어딘가에 차를 세워버리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차량을 이용했다면 무조건 그 성불사에 있는 주차장 차량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아이를 태워서 내려오는 게 아니면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진짜 지켜보다가 데려갔을 가능성? 그럼 중간에 누구도 목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